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속 시원하게 일 처리를 한다고 해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속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겪은 그 일도 마무리된 지도 꽤나 지났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일이 떠올라 속이 터집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기본적인 인간의 소양도 지키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간들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고 싶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글을 보냅니다. 저는 근면성실한 부모님과 사랑이 넘치시는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께서는 시골에서 상경을 하셔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 없는 타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태어나면서 저희 자매를 보살펴 주실 할머니도 모시고 오게 되었죠.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야 했고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도 주말에는 저희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보내주셨던 부모님과 나머지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할머니 덕분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저는 다행히 머리가 나쁘지는 않았는지 앉아있는 만큼 성적이 나와줬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능 공부를 했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했죠.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들어가게 된 저는 처음 맞는 자유를 즐기며 캠퍼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요. 제가 대학생일 때 IMF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TV 뉴스에서 나온 한보그룹의 부도는 우리 가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듯 대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진 경제 상황은 우리 가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보험 일을 하시던 엄마는 일을 계속 하셨지만 아버지께선 회사가 부도나면서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셨죠. 부모님께선 모아두신 저금과 어머니의 월급으로 당장의 생활비 등을 버틸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 풍전등화 같은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장녀였던 저는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이 인생의 목표로 바뀌게 되었죠. 저는 얼마 남지 않은 대학 학업을 휴학하게 되었고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IMF 여파 때문인지 노량진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다들 안정적인 직장 하나만을 위해서 모여 공부하고 있었죠. 수능 때보다 더 독하게 공부해야 했던 그곳에서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그날은 학원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식권과 책을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건물에 전 인원이 이동하는 때라 뒤로 밀려가기만 할 뿐 제 밥줄인 식권과 책을 주울 수가 없었죠. 그때 갑자기 큰 소리로 멈춰! 라는 소리에 일동 움직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제 식권과 책을 주워주었죠. 그리고 저에게 책과 식권을 건네주며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어요. 참 엉뚱한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식사 후에 약속대로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사줬죠.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서로 마주칠 때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된 우리는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문대학 사범대 출신인 기주 오빠는 고등고시 사법과 흔히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참 엉뚱하기만 한 오빠는 뭐랄까 흔히 괴짜라 하는 천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법고시만 준비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잡다한 지식도 많고 다른 시험 과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 신기할 뿐이었죠. 그런 오빠도 사법고시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운 좋게 2년 만에 공무원 시험을 붙게 되었는데 오빠는 1차 시험에서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죠. 그러다 민망하게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야 공시 합격으로 남은 대학 학기만 마무리하면 되었지만 오빠는 고시를 준비 중이다 보니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임신했으면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며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겠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갑작스런 딸의 임신 소식에 놀라셨고 책임지겠다며 당당하게 결혼하겠다는 오빠를 보며 당황해 하셨습니다. 임신한 딸 상황에 반대를 하실 수도 없으시던 부모님은 결혼을 승낙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게 끝이었어요. 이미 오빠네 부모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대환영이셨고 한 가지 조건만 내걸으셨죠. 오빠의 고시 준비를 뒷바라지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오빠가 합격할 때까지는 생활비를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 오빠네 집안이 대대로 부자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던 남편과의 결혼이 좋았습니다. 둘 다 모두 고시 준비와 대학 졸업이라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여느 신혼부부처럼 신혼생활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지만 한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하지만 그런 신혼의 즐거움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결혼해서 신혼집에서 고시를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했던 남편이 학원을 오며 가며 드는 시간이 아깝다며 다시 노량진에 방을 구하게 되었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곧바로 혼자 지내야 하는 생활이 아쉽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오빠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본의 아니게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임용유예로 더 이상 휴학을 할 수 없던 저는 임신을 한 몸으로 힘들게 학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넉넉한 시댁에 시집을 갔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냐며 그냥 관두고 전업주부를 하라고 속 편한 소리를 했어요. 사실 당시 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일인지도 모르죠.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배불러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 남편 없이 혼자 버티는 것도 버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게 붙은 공무원 자리를 포기할 수도 없었지만 사법고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의 뒷바라지와 생활비를 위해서라도 제가 버텨야 했어요. 물론 제가 공무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타서 생활하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혼까지 한 다 큰 성인으로서 시부모님께 매번 손을 벌리는 게 부끄러웠죠. 새아가는 배불러 오는데 대학 생활하는 게 힘들진 않니? 졸업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부른 배로 학교를 다니는 게 힘들 텐데. 그래도 교수님이랑 친구들이 많이 배려해줘서 괜찮아요. 빨리 졸업하고 아이 낳고 일 시작해야죠. 그래, 네가 조금만 고생해라. 알다시피 우리 기주가 시험만 합격하면 너도 고생 끝 아니겠니? 조금만 참으면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 텐데 지금 고생이 무슨 고생이겠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지? 네, 그렇죠. 우리 기주가 지금은 마음을 못 잡아서 그렇지 얼마나 머리 좋은지는 너도 알 거 아니니. 남들 코피 쏟아가며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 우리 기주는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싹 하고는 전교 1등을 했잖니. 머리가 일정 수준 넘어가면 노력이란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혜민이가 힘들더라도 우리 예비 이판사님 내조 좀 열심히 해줘라.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직 제 앞가림 못하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오빠의 고시 준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벌써부터 예비 판사님이라 부르며 마치 오빠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고시를 합격할 것처럼 생각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현아를 낳게 되었고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저는 첫 출근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출산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의 휴가가 끝나고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시게 되었고, 전 드디어 공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노량진에 보내두고 저 혼자 육아에 첫 사회생활이 힘들기도 했지만 드디어 돈을 벌어 생활비를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남편 고시 생활을 내조하면서 동시에 워킹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조롭게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달리 오빠는 자신의 현실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고시 그만두려고요.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장수생 되면 시험에 미련만 남아서 노량진 떠나지도 못한대요.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다 때려치고 취업 준비나 해야겠어요. 우리 예비 판사님이 왜 또 뿔이 났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한 번에 붙는 시험이면 사람들이 고시고시 하겠어? 우리 아들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엄마가 기분 전환 시켜줄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말어, 응? 엄마, 나 이러다 나이 들어서 취업도 못하면 그때는 어쩌려고요. 저도 이제 현아 아빠기도 한데 언제까지 시험 준비만 할 수 없잖아요. 결혼해놓고 아내랑 아이한테 같이 시간도 못 보내주고 이제 그만할래요. 딱 3년만 더 해보고 그때 안 되면 그만두자. 혜미, 쟤도 너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챙겼니?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깝잖니? 안 그러니, 혜미야? 네? 네, 그렇죠, 어머님. 오빠, 어머님 말씀처럼 조금만 더 집중해서 몇 년만 더 노력해보자. 어머님도 나도 열심히 오빠 도울게. 어머님께서는 고시를 그만두겠다는 오빠를 필사적으로 말리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수재로 자란 오빠에게 거는 기대가 많으셨을 테니 말이죠. 그러시면서 저에게 동조를 바라시니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기만 했어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수험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남편이 쉽게 합격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차는커녕 1차도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저 또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죠. 명문대학을 나왔다고는 하지만 취업이라는 피 튀기는 경쟁에서 나이 또한 무시할 수 없으니 말이죠. 물론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던 저는 고민하고 있는 남편에게 어떤 쪽을 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꼭 판검사 만들겠다 하시는 필사적인 어머님 뜻을 따르게 된 남편은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꼭 판검사 아내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남편이 하고자 하는 걸 이뤘으면 싶었던 저는 이왕 뒷바라지하게 된 거 제대로 해주기로 했죠. 밖에 음식도 질린다는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 출근길에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남편에게 가서 고시원 정리를 해주고 빨랫감과 빈 도시락통을 챙겨왔죠. 평일 내내 남편에게 출근 도장을 찍고 주말이면 여러 가지 특식에 아이를 데려가 남편이 딸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몸이 2개, 아니 4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점점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매번 낙방하는 남편을 보니 저마저도 힘이 빠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남편이 계속되는 시험 때문인지 언젠가부터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다는 겁니다. 그날도 저는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손수 만든 요리와 보약까지 준비해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잠시 슈퍼라도 갔는지 방에 없었고 저는 금방 돌아올 거라 생각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딜 갔는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지루해진 전 남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더라도 원래 웬만하면 책상은 건들지 않는 편이에요.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제 책상을 만지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은 건들지 않고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나 눈으로만 흘낏 보고 있는데, 아니 글쎄, 공부할 책이 있어야 할 책상에 못 보던 당구 교본과 책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당구를 공부하는지 공식을 필기한 노트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남편이 어디가 있을지 단박에 감이 왔죠. 저는 그 길로 밖을 나가 주위에 있는 모든 당구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없었으면 했는데, 제가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남편은 신이 나서 당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수북히 쌓인 담배꽁초와 금방 먹은 듯한 중국집 그릇까지 아무래도 한참 동안 있었던 듯 했어요. 그래도 막상 친구들이랑 있는 남편을 보니 잡아 끌고 나오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쫓으러 온 담임도 아니고 남편 면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억누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려는데 제 전화에 공부하고 있었다고 하렸는지 친구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모양과 함께 자진해서 밖으로 나와주는 게 아니겠어요?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은 놀라기도 잠시 자신이 잘못한 건 아는지 머쓱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찾아왔어? 당신 공부하느라 고생하니까 밥이랑 보약 챙겨주려고 왔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공부하다가 잠깐 슈퍼에 가는데, 쟤들이 부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막 온 거야. 가서 물어봐. 저 사람들 말고 당구장 사장님한테 물어볼까? 아니, 그래. 잠깐 놀 수도 있어. 우리는 시험 준비하다 연애까지 하고 애까지 만들었는데 잠깐 스트레스 푸는 게 무슨 큰 죄겠어? 근데 공부하는 사람 책상에 당구 교본은 뭐야? 잔뜩 쌓여있는 당구 책들은 뭐고? 왜? 이제 당구 고시라도 보려고 준비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새 집중이 좀 안 돼서 딱 오늘까지만 치고 마음 잡으려고 했어. 미안해. 화를 낼 준비를 했는데 막상 제 앞에서 공부하다 스트레스가 쌓여 잠시 일탈을 했다고 고백하는 남편을 보니 짠하더라고요. 자신도 얼마나 답답하고 풀 곳이 없었길래 별것도 아닌 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서 있는 남편을 보니 제가 너무 몰아세웠나 싶었습니다. 저도 진정을 하고 남편과 대화로 잘 풀고 그날을 덮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남편은 도통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당구 말고도 그런 다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생겼거든요. 저번에는 당구, 이번에는 주식, 다음에는 오락실, 매번 종목만 다를 뿐이지 아주 돌아가면서 놀고 있었죠. 처음에야 남편이 불쌍해 보여 그냥 넘어가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을 보여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제가 감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하루 일과를 보고하게 되었고 저는 그마저도 믿음이 가지 않아 불시에 남편을 찾아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남편도 다시 공부에 집중이 되는지 제가 따로 감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남편의 노력과는 달리 남편은 계속해서 시험에서 낙방을 하였고 기대하던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벌써 어머니께서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저도 더 이상은 남편을 마냥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것들도 문제였지만 딸아이의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생각됐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이라도 현아 옆에 아빠라는 존재가 있어야 했죠.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됐었습니다. 오빠, 이제 충분히 도전하지 않았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 취업이라도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더 늦으면 취업도 힘들 거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왜?
지금이라도 시험 그만두라는 거야? 나한테 가망이 없어 보여서? 내가 능력이 모자라 보여서? 오빠가 공부 더 하겠다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현아한테도 이젠 아빠의 존재가 필요해. 지금까지야 애가 어려서 이렇게 지냈다고 해도, 현아도 이제 아빠를 찾고 다른 가정이랑 다르다는 걸 알아가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면서 아이한테 빈자리 만들 거야? 아니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집에 애도 있는데 집에서 무슨 공부가 되겠어? 그래. 나도 물론 현아도 중요한 거 알아. 나도 현아 많이 보고 싶고.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시험을 포기해? 나도 이제는 포기 안 돼. 지금은 너무 늦었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강의도 있고 집에서 공부할 방법도 많잖아. 오빠는 왜 자꾸 본인 생각만 해? 나도 직장 다니면서 오빠 뒷바라지에 집안 살림, 현아까지 혼자 챙기고 이제는 정말 한계야. 결혼 전에 3년, 결혼하고 벌써 5년이야. 내가 오빠 판검사 되겠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아이도 있는 입장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는 저울질 해봐야지. 안 돼. 그만두더라도 지금은 아니야. 리듬도 좋고 느낌도 온단 말이야. 이 정도면 1차는 그냥 합격이야. 그리고 2차? 야, 2차는 전부 주관식인데 올해는 내가 더 유리하지. 안 그래? 당신 힘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말릴 거면 내가 그만둔다고 할 때 말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아니지. 남편은 이번에는 정말 합격할 자신이 있는지 3년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 못한다 했죠. 하지만 저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기에 남편을 마냥 지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아직 아이가 없었더라면 남편의 고시 뒷바라지를 계속할 의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저와 남편뿐만이 아니라 제 딸아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필요했고 더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되었죠. 그런데 저와 대화를 끝낸 남편은 그 사이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나 봅니다. 아내가 자신의 시험을 말린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이 다음날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기주한테 대충은 다 들었다. 네가 힘들어서 기주더러 시험 준비 그만했으면 싶다 했다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남편을 뒷바라지 해야 한다면 몇 년이고 더 해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아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아빠 자리를 저렇게 비워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이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예, 볼모로 말하지 마라. 그럼 아빠가 외국에 출장이라도 간 아이들은? 이혼해서 따로 사는 애들은? 걔들도 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니? 아니면 잘못 자랐니?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 기주랑 뭐가 달라?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주가 판검사 되면 너네 노력하고 희생한 거 다 보상받는다니까. 기주가 그러더라. 요 몇 년 안에 확실하게 결론 낼 수 있다고. 지금껏 공부한 게 몇 년이니? 그게 아까워서라도 해봐야지. 그러니 조금만 참자. 어머님, 입장을 반대로 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오빠랑 현아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이 나중에 판검사 된다고 해도 애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판검사 잘났죠. 판사 못해서 변호사 된다고 해도 돈 잘 벌겠죠. 그런데 전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벌 만큼 벌고 누구 사모님이라고 대접받고 싶지 않다고요. 혜미야, 조금만 참아 타오. 우리 기주 이 판사 못 만들면 내가 죽어. 시어머님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이 판사, 이 검사 하시면서 아들에 대한 큰 기대를 보이셨으니 말이죠. 저리도 완강히 두 모자가 고시 생활을 더 해봐야겠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약속을 받아야 했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할 수 없으니 말이죠.
시험을 앞두고 자신 있는 남편에게 마지막 2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2차에서 떨어지든 3차 면접에서 떨어지든 그만두기로 약속했죠. 남편은 현아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기로 했고, 시부모님께서도 현아를 키우는데 도움을 더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시면서 내심 저와 손녀에게 미안하셨는지 작은 근생 건물을 딸아이 앞으로 상속을 해주셨죠. 남들은 덕분에 아이 대학까지는 걱정 없겠다고 부러워했지만 그 당시 저에겐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죠. 그때는 남편이 가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 정말 가족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벌써 제가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며 지낸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남편은 머리도 좋았고 마음을 다잡은 후로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국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풀이 죽어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역시 엉뚱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속 시원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끝났다. 법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내가 취업이나 빨리 할게. 오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 때문에 괜히 괜찮은 척 하는 거야? 아니, 나 벌써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해놨어. 마지막 시험 치르고 결과 나오기 전에 미리 다 생각해 놨거든. 나 전공 살려서 선생님 하려고. 뭐? 선생님? 응. 내 나이에 경력직도 아니고 신입으로 어떻게 입사를 해. 나야 졸업하면서 전교사 자격증도 있으니 임용만 바로 준비하면 되니까. 어차피 고시방도 아직 기간도 남았고 임용은 고시에 비하면 껌이야, 껌. 또다시 수험생 뒷바라지라니 뒷목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남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취업난이라며 대학 졸업을 미루고 군대로 가는 사람이 미어 터질 만큼 취업이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남편은 오랜 고시 준비로 이력서에 그 흔한 봉사활동마저 적을 수 없을 만큼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전공이기도 했고 고시에 비하면 현실성 있는 도전이라 저도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께서는 귀한 아들 판검사 포기하게 되자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셨지만 어쩌시겠어요. 되지도 않는 시험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없었고 1년이라도 빨리 아들을 사회인으로 만들어야 했으니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남편도 자신 있는 시험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제 굳이 찾아오지 마. 임용도 경쟁률 때문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고시 정도는 아니니까. 이번에는 나도 꼭 합격해서 내 인생 새 출발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현아 잘 돌봐줘. 나 이번 시험은 전력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알겠지? 그래도 당신 밥이나 생필품 같은 건 내가 챙겨줘야지. 그리고 현아 데려가서 보는 김에 만나면 당신도 머리 식히고 좋잖아. 아니야. 나도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잖아. 당신이랑 현아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이번에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 해. 우리 1년만, 딱 1년만 참자. 그 다음엔 내가 결과로 보상해 줄게. 남편 입에서 이 정도로 기합이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남편도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넘치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겨우 1년을 가지고 남편을 회방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남편 말처럼 남편에게 쉽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응원만 하게 되었죠. 응, 오빠, 오랜만에 전화했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아,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아, 나 헬스장 좀 끊으려고 하는데 돈 좀 보내줄래? 헬스? 갑자기 웬 헬스? 아, 몇 년 계속 앉아있어서 그런지 요즘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더라도 운동을 좀 하려고. 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공부는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너무 운동 안 하는 것도 위험하지. 돈은 바로 입금할게. 그래. 그리고 나 영양제랑 보약 같은 거 내가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좀 사서 보내줘. 아, 그리고 용돈도 좀 더 보내주고. 아, 요즘에 입맛이 돌아서 그런가 내가 식비가 좀 많이 드네. 당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뭐라도 못 해주겠어. 알았어, 고생해. 사랑해. 새로 하는 공부고 마음도 단단히 먹은 만큼 필요한 게 많은지 남편은 크고 작게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알아서 몸 챙겨가며 공부하니 내심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말했지만 저도 아내가 되어서 너무 손 놓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 남편은 정말 아쉽게 임용시험에 떨어지게 됐었어요. 하필 그 해에 임용시험이 개선되면서 남편이 거기까지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도 아쉽게 떨어진 남편을 보니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겠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고시에 떨어질 때도 아쉬워하지 않던 남편은 이번 시험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정말 합격할 줄 알았어. 면접까지는 잘했는데 수업 평가에서 아, 대학 졸업한 뒤로 계속 앉아서 공부만 했더니 앞에 나가서 가르치는 게 영 어색하네. 괜찮아. 준비 1년도 안 돼서 이 정도면 분명 내년은 꼭 될 거야. 미안. 조금만 더 고생해줘. 아, 근데 저 미안한데 나 머리도 식힐 겸 여행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럴 생각 있으면 미리 말하지. 날짜 빼려면 현아 어린이집에 미리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니, 나 혼자 갔다 오려고. 아무래도 이번 일이 나한테 꽤 충격이라 혼자 머리 식힐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한적한 산이나 바다 쪽으로 갔다 오려고. 그래? 그래도 오랜만에 여유인데 우리랑도 같이 보내주지. 미안. 다음에 합격하면 그 기념으로 우리 길게 현아랑 여행이나 다녀오자. 알았어. 혼자 여행 가겠다는 남편의 말에 섭섭하기도 했지만 또 그런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저도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혼자 머리나 식힐 겸 여행을 가고 싶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머리를 식히고 온 남편은 다시 임용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의 생일을 맞아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생일에는 공부해야 한다며 만남을 거절하는 바람에 제대로 축하를 못 해줬거든요. 물론 시험으로 예민한 남편이지만 이런 깜짝 생일 선물은 기분 전환으로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남편이 방에 없더라고요. 이 시간에 방에 없는 걸 보니 저는 남편이 밥이라도 먹으러 갔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걸 보고 결국 방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죠. 오랜만에 와보니 다시 예전 기억이 나는 게 이번에는 무슨 다른 딴짓을 안 하나 싶어 방을 둘러보게 됐었어요. 고시생 생활도 오래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제가 손대지 않아도 깔끔하게 지내는 것을 보자 정말 남편이 철이 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좁은 방을 둘러보던 저는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옷장에 피임 도구가 여러 박스가 있는 거예요. 설마 하며 직접 제 손으로 꺼내본 물건은 분명 남성 피임 도구였죠. 공부하는 방에 엉뚱한 그 물건을 본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전에도 여자 문제가 있었다면 저도 바로 눈치를 차렸겠는데 그동안 공부 때문이면 몰라도 한 번도 여자 문제는 없던 남편이라 저도 바로 그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는지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쓰레기통을 뒤져봤는데 하필 거기서 이미 사용한 피임 도구와 여성의 머리카락, 여성 용품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것들이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저는 놀라기도 했고 남편이 들어올까 싶어 급히 방을 나와 제 차 안으로 갔습니다. 겨우 진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려는데
그제서야 이상한 점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래서 나보고 공부방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구나 싶었고,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달라던 용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 고민에 잠겼고, 남편의 외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가까지 사용해 남편이 학원을 간 사이 방을 샅샅이 뒤지게 되었고, 두 년놈들이 언제부터 만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고시를 끝내기 전부터 절 속이며 만나오고 있었죠.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도 건강식도 모두 그년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혼자 머리를 식힌다며 간 여행까지 말이죠. 모든 걸 확인하게 된 저는 앞으로가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앞서 행동하면 제 손해다 싶었던 거죠. 남편이 사법고시 합격은 실패했지만 법전은 달달 외운 사람인데 괜히 폭행이니 명예훼손이니 걸고 넘어지면 골치 아플 텐데 뛰어 올라가서 난리치고 이혼해봤자 두 년놈들에게만 좋을 짓이다 싶어서 일단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보니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돈이라도 왕창 뜯어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희생한 내 인생과 앞으로 아빠란 존재를 모르고 자라야 할 우리 딸아이를 생각하면 당장에 때려 죽여도 모자라지만 저는 우리 모녀의 앞날을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나마 당장 헤어지더라도 딸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건물만으로도 앞으로의 걱정은 없었지만 제가 괴롭혀야 하는 사람은 남편이니까요. 결국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죠. 변호사님을 만나보니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왜 그렇게 고시에 목숨을 걸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사건 상담만 받는데도 돈이 엄청 깨지더군요. 그래도 법 공부를 한 남편에게 제가 완벽한 복수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충분한 증거를 모으면서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왕이면 남편이 가장 행복해할 때 모든 걸 빼앗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별거 아닌 별거 생활에 남편과 부딪힐 일도 없었고 남편은 자신의 외도를 제가 안다고 생각하지 못했으니 대놓고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1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일 처리도 제가 대신해 왔기에 저는 남편의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덕분에 SNS, 메시지 등으로 손쉽게 합법적인 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남편 뒤를 밟으면서 CCTV들도 확보하게 되었죠. 그 사이 남편은 불륜녀의 응원 때문인지 임용고시를 붙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 집으로 온다고 하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을 것 같아 우선 딸아이 현아를 친정에게 맡겼죠. 오늘로 끝장을 보자 싶어 저도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남편 놈은 뭐가 그리 급한지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대뜸 똥폼을 잡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한데, 나는 누군가한테 속해서 살 수가 없나 봐. 혼자 지내다 보니까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어. 당신이 지금까지 날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한 건 다 보상해 줄게. 그리고 원한다면 현아, 당신이 데려가고. 나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그간 고시에 떨어진 이유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랬나 봅니다. 어디 되도 않는 삼류 드라마 남자 주인공 놀이를 하고 있는지 남편은 뻘소리를 하며 제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 모습이 기가 찼던 저는 남편에게 코웃음 치며 답했죠. 잠깐! 상간녀 소송부터 해야지. 우리 순서대로 하자고. 당신을 위한 준비도 다 해놨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는 지난 10년 가까이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은 뭐가 그리 급해? 상간녀라니? 무슨 말이야? 연기할 거면 제대로 하던가 말은 왜 더듬어? 상간녀, 무슨 말인지 몰라? 너 바람난 거 다 알고 있다고. 설마 간통죄 없어졌다고 마음 놓고 있던 건 아니지? 나도 큰돈 들여서 변호사 만나고 왔으니까 괜히 법 몇 글자 안다고 개수작 부리지 마. 저는 당황해하는 남편 눈앞에 증거의 일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제대로 지킨 증거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말했듯이 당신은 다음 차례야. 그러니까 차분히 기다려. 여기 내 명의 내 집이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네 애인 걱정되면 가서 그 여자 법률 조언이라도 해주던가. 남편이 제게 이혼을 요구한 그날로 전 준비해왔던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법률 조언까지 받으며 준비했던 소송이라 아무 문제될 게 없었어요. 다만 증거가 완벽한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야 모든 준비를 끝내고 차분히 기다리면 그만이었지만 다음 대상이 자신이라는 게 불안했는지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죠. 그런 남편의 불안한 모습을 보자 저는 이때다 싶어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제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합칠 생각 없어. 뒷바라지에서 겨우 선생이라도 만들어놨더니 조강지 쳐버리고 딴짓거리 하는 놈이랑 무슨 희망을 갖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순순히 이혼해줄 생각도 없어. 무슨 말이야? 그럼 이혼을 못하겠다고? 당신 이제 곧 학교 들어가지 않아?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람나서 이혼당한 늙은 초임 선생님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봐. 당신 그 소문 감당할 수 있겠어? 요즘 부모들 워낙 극성이잖아. 임용돼도 잘리는 거 금방일 텐데 말이야.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편하게 생각해. 뭐 어쨌든 나도 당신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10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 한 만큼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당신한테 쏟은 것만 해도 1년당 1억씩은 될 텐데 안 그래? 뭐? 그럼 10억을 바라는 거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럼 그냥 소문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되던가. 어차피 나야 이러나 저러나 이혼으로 위자료 받을 텐데 난 더 손해볼 것 없어. 아직 당신한테 다 보여주지 않은 증거들도 넘치고 이혼은 내가 유리하니까 말이야. 어차피 당신은 유책 배우자라 이혼 소송 못하는 것도 알지? 칼자루는 내가 쥐었다 이 말이야. 순순히 이혼하지 않겠다는 제 엄포에 남편은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는지 결국 제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정했고 처음 말했던 10억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에 준하는 합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도 제법 받게 되었죠. 물론 돈으로 10년이라는 지난 세월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것도 모두 제 선택이었고 현실적으로 그 정도면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저도 마음이 떠났고
이혼 준비를 오래 해서 그런지 막상 이혼한 뒤에는 별로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덤덤한 이혼에 앞으로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게 걱정이었지만요. 나중에 전 남편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저는 남편과의 약속대로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지만 제가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고초를 겪었다고 들었어요. 하긴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교사를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결국 저만 좋게 되었네요. 그 뒤로 딸아이만 생각하며 지내오던 저는 몇 년 전에야 동생의 소개로 만난 좋은 남자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하고는 남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다행히 가정적이고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제 딸 현아를 자기 친딸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배우자로서 엄마로서 남편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의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 바람피는 놈들이 너무 많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왜 똥차 가면 벤츠 온다는 말 있잖아요. 애초에 똥차한테 안 속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시련 잘 극복하시면 분명 벤츠만큼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모두들 힘내세요. 그럼 이만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